코끝을 훅 찌르는 알코올 냄새. 시끄러운 면회실 식당 안 이지혜 중위가 차가운 표정으로 의료용 알코올병을 기울였다. 휠체어에 앉아 옴짝달싹 못하는 김소희 일병. 그녀의 다리를 감싼 새하얀 깁스 위로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다. 이지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다리 병신은 깨끗하게 사라져주는 게 예의지. 그녀의 손에 은색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건조한 마찰음과 함께 찰칵.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다. 불길이 소희의 다리를 삼키기 직전이었다. 그때 단단한 손 하나가 이지혜의 손목을 강철처럼 움켜쥐었다. 김소희의 오빠 김진우였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복 차림의 남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을 뿐이다. 김진우의 손은 강철 집게와도 같았다. 이지혜 중위의 가녀린 손목을 움켜쥔 그의 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절대 영도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이지혜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아주 잠시였다. 곧이어 민간인 따위에게 제압당했다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거 안 놔? 지금 군인한테 무슨 짓이야? 그녀가 손목을 비틀며 다락했지만 진우의 손은 바위에 박힌 쇠말뚝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움직일수록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압력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악! 그녀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의 다른 장교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몰려들었다. 건장한 체격의 한 대위가 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봐요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손 떼지 못해. 하지만 진우는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이지혜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실에 와서 행패를 부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장 이지혜 중위님한테서 손 떼고 무릎 꿇고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군무 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될 줄 알아. 장교들은 진우를 애워쌌다. 그들의 눈에는 군인이라는 집단이 가진 오만함과 민간인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들에게 진우는 그저 군대 물정도 모르는 철없는 민간인 난동꾼에 불과했다. 휠체어에 앉은 김소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오빠를 올려다보았다. 오빠, 안 돼. 그냥 가. 제발. 그녀는 오빠가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이곳은 군대였다. 계급과 서열이 법보다 위에 있는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아무리 오빠가 특수부대 출신이라 한들 지금은 민간인이었다. 수많은 현역 장교들을 상대로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진우는 동생의 애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은 척했다. 그는 여전히 이지혜의 손목을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여유로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는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뚜. 단조로운 연결음이 몇 번 울렸다. 장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뭐야 저 사람, 지금 경찰에라도 신고하는 건가? 해보라지. 경찰이 와도 군부대 일에 함부로 개입 못해. 자기 무덤을 파는군.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진우는 그 목소리를 확인하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접니다. 구사단 면회실에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듯했다. 네, 지금 바로입니다. 뚝.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1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통화였다. 진우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혜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의 소나귀에서 풀려난 이지혜의 손목에는 선명한 핏빛 손자국에 남아있었다. 이 미친 새끼가! 이지혜가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헌병을 불러 저 미친놈을 영창에 쳐넣으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휠체어 뒤로 다가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식당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의 그런 태연한 태도는 장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봐, 아직 안 끝났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냥은 못 넘어가. 대위가 다시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이었다. 우엥!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사이렌이 아니었다. 부대 내에 최고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을 때나 울리는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었다. 동시에 식당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전투 준비 태세인가? 장교들이 당황하여 창밖을 내다보는 사이 우당탕탕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군홧발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며 가까워져 왔다. 그 소리는 마치 잘 훈련된 군마들이 대지를 울리며 돌격해오는 것 같았다. 마침내 식당의 문이 쾅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붉은색 완장을 찬 헌병들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뒤로 위압적인 풍채의 장군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빛나는 별, 소장이었다. 사단 전체를 지휘하는 이 부대의 살아있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황인준 소장. 그의 등 뒤로는 참모장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사단 지휘부가 마치 호위무사처럼 따르고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지혜를 비롯한 모든 장교들은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사단장님이 왜 이런 누추한 면회실 식당에 그것도 전 병력을 대동하고? 충성!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대위가 목이 터져라 경례를 외쳤다. 그제야 다른 장교들도 허둥지둥 거수 경례를 붙였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병사들과 가족들 역시 겁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죽인 탓에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황인준 소장은 그들의 요란한 경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막아선 장교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식당 가장 안쪽에 서 있는 한 평범한 민간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군홧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벅또벅하고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오는 저승사의 발걸음 소리처럼 이지혜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마침내 황인순 소장은 김진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사단장이 저 민간인 난동꾼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황인준 소장은 대한민국 육군 구사단의 지휘관은 진우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내밀었다. 그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건네는 손이 아니었다. 오랜 친구 혹은 아끼는 동생을 만났을 때나 볼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친근한 악수였다. 그리고 그는 이지혜와 그곳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진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형님까지 직접 호출한 거냐? 형님.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이지혜의 머리를 내리쳤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테이블을 붙잡았다. 사단장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민간인? 그 민간인?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지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식당 안의 모든 시간과 소리가 멈춘 듯했다. 오직 진우를 향해 웃고 있는 소장의 얼굴과 그 옆에서 절망적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지의 중위의 새하얀 얼굴만이 한 폭의 귀괴한 그림처럼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다. 공포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황인준 소장의 입에서 형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면회실 식당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지혜 중위를 비롯한 모든 장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저 민간인은 대체 누구인가? 김진우는 황인준이 내민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함께 전장을 누볐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다. 황인주는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시선을 휠체어에 앉은 김소희에게로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 친근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지휘관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깁스를 한 소희의 다리와 바닥에 나뒹구는 의료용 알코올병, 그리고 이지혜의 손에 아직 들려있는 라이터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사람 있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이지혜를 감싸려 했던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단장님, 보고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이 민간인이 먼저 이지혜 중위님께. 내가 묻고 있는 건 그게 아닐 텐데. 황인준이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이지혜를 향해 턱짓했다. 저 여군, 소속과 계급, 이름은? 사단 참모장이 옆에서 즉시 대답했다. 구사단 직할대 소속 이지혜 중위입니다. 헌병. 황인준이 나지막히 불렀다. 식당 입구를 지키고 있던 헌병 대위가 우렁차게 대답하며 달려왔다. 부르셨습니까? 저기 있는 이지혜 중위를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한다. 사유는 병사 가혹행위 및 살인 미수 혐의다. 내 집무실 옆에 있는 특별조사실에 구금하고 내가 직접 신문하기 전까지 그 누구와의 접촉도 금지시켜라. 지금 즉시 실시해. 네, 알겠습니다. 명령은 칼날처럼 단호하고 신속했다. 헌병 2명이 이지혜에게 다가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잠깐만요. 저는 억울합니다. 사단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이지혜가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헌병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억울함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던 그녀가 이제는 한낱 죄수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가 끌려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은색 라이터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오만함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지혜가 끌려나가자 식당 안의 다른 장교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 민간인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황인주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여기 있던 장교들 전부 지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한다. 사단장님!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불만 있나? 황인준이 서슬퍼른 질문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황인준은 다시 진우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부드러운 기색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여전히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소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다. 아저씨가 다 해결해 줄게. 그는 소희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일단 동생부터 의무실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게 하게. 그리고 자네는 내 집무실로 아주게. 자네에게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생의 휠체어를 밀어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을 장교들은 마치 왕을 배웅하듯 고개를 숙인 채 서서 비켜주었다. 잠시 후 사단장 집무실. 황인주는 집무실 안의 모든 부하들을 물리고 진우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시가상자를 열어 진우에게 권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언제부터였나? 동생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었어? 황인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다. 장군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몇 주 전 훈련 중에 소희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던 일,
부대에서는 단순 훈련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면회를 와서 이지혜 중위가 동생을 죽이려 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황인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야.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었어. 깁스에 알코올을 붓고 불을 붙인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지. 이지혜 중위, 그 뒤에 분명 무언가가 더 있어. 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화해나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제 동생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 정말 사고였는지, 그 배후에 이지혜 중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연한 말이다. 황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이 구사단에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간다. 나는 내 부대원들을 믿었어. 하지만 오늘 내 부대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놈들이 누구인지 이번 기회에 전부 뿌리 뽑아버릴 생각이다. 그는 다시 진우에게로 몸을 돌렸다. 자네 동생의 사건 기록 그리고 이지혜 중위의 신상 기록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봉인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직접 검토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인원들로만 특별 조사팀을 꾸릴 거야. 그 어떤 외압도 그 어떤 회유도 없을 거라고 이 황인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그것은 사단장의 약속이자 한때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가 다른 전우에게 하는 맹세와도 같았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정의를 향한 첫 번째 문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문 너머에 지난 15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상처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공정해 보이는 조사는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황인준 소장의 직접 명령으로 특별조사팀이 꾸려지고 이지혜 중위가 구금되면서 사건은 일사처리로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김진우는 동생 소희가 입원한 국군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황인준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있었기에 그는 군의 공식적인 조사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군이라는 조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폐쇄적인 성체였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 진우에게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다. 구사단 법무참모였다. 그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왔지만 그의 진정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김진우 선생님, 먼저 따님의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 군의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점잖게 입을 열었다. 이지혜 중위는 현재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면회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 역시 이 중위가 단순히 군기를 잡기 위한 훈계를 하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서막이었다. 물론 그 방식이 다소 과격했던 점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사건이 살인 미수라는 극단적인 죄명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우리 군 전체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군의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군에서 김진우 선생님과 따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입니다. 따님의 치료비 전액은 물론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따님이 원한다면 의병 제대를 통해 남은 군 생활을 면제받고 사회에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지혜 중위 역시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 찾아뵙고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부디 군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회유였다. 돈과 명예 그리고 미래를 미끼로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거래였다. 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 동생은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의 명예라는 것은 진실을 덮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끗하게 도려낼 때 비로소 바로 서는 겁니다. 그는 합의서를 집어들어 법무참모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돌아가서 당신들 윗선에 전하십시오. 나는 진실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만약 내 동생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때는 황인준 장군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당신들의 위선을 세상에 알리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법무참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의 목소리에서 온화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협박의 가시가 돋아났다. 김진우 선생님,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민간인 한 명의 고집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황인준 사단장님께서 선생님의 뒤를 봐주고 계시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위에는 군단장님이 있고 그 위에는 참모총장님이 계십니다. 이 사건이 계속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는 경고를 남기고 병실을 떠났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소희의 치료 과정은 의도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했고 진우를 향한 병원 관계자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심지어 과거 진우가 특수부대 시절 수행했던 비밀 작전들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과대 망상에 사로잡힌 전역 군인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여론전이었다. 진우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황인준 소장 역시 사단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거대한 압력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시간은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편인 것처럼 흘러갔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처럼 보이던 절망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거대한 반격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날 면회실 식당 구석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한 신병이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이지혜 중위의 끔찍한 만행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었다. 그는 사건 이후 보안 감시와 처벌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점점 은폐되려는 분위기와 피해자인 김소희 일병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휴가를 나와 PC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그가 촬영했던 영상을 올렸다. 구사단, 다리 다친 후임병에게 알코올 붓고 불 지르려는 여군 중위.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올라온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 영상은 이지혜가 소희의 깁스에 알코올을 붓는 장면부터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리고 김진우가 나타나 그녀를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영상은 게시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인터넷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핵폭탄이 되었다. 미쳤다. 이게 진짜 군대라고? 사람이 할 짓이냐? 악마다, 악마. 저 불쌍한 병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 민간인 아저씨가 진짜 영웅이네.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다. 영상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모든 소셜미디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해시태그 알코올 여중위, 해시태그 깁스 방화 사건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사건은 이제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다. 주요 언론사들의 저녁 메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다음 날 아침 발행된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을 도배했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항의 민원이 폭주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엄벌 및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황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군을 덮쳤다. 진실을 덮으려 했던 국방부와 구사단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부랴부랴 공식 브리핑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오만했던 태도는 들불처럼 번진 여론의 분노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김진우는 병실 TV를 통해 국방부 대변인이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영상을 올린 익명의 병사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함성이 함께하고 있었다. 비열한 은폐 시도는 예상하지 못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들끓는 여론의 압박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제 군은 자신들이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을 스스로의 손으로 파헤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궁지에 몰린 그들이 어떤 발악을 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군은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되었다. 황인준 소장은 상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신대로 수사를 진행할 동력을 얻었다. 특별조사팀의 조사는 급물살을 탔고 이지혜 중위는 곧 군 검찰에 정식으로 기소될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정의의 이름 아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진우는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다. 이지혜, 그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자신에게 제압당했을 때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것은 단순한 분노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 깊은 것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무언가에 대한 깊은 절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치 스스로 원하지 않는 연극을 억지로 하고 있는 배우처럼. 그의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새벽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현실이 되었다. 황인준 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야, 큰일 났다. 이지혜가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금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젯밤 자정, 감시병의 눈을 피해 감쪽같이 사라졌어. 구금실 창살인 뜯겨 있었고 외부에는 누군가 전문적인 장비로 그녀의 탈출을 도운 흔적이 발견됐다. 이건 단순한 탈영이 아니야. 누군가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그녀를 빼돌린 거다.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사라졌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였다. 하지만 누가, 왜? 그날 아침 소희가 입원한 병실은 발칵 뒤집혔다. 군 헌병대가 들이닥쳐 병실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지혜가 탈주하면서 피해자인 소희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이 연막작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함일 터였다. 혼란이 계속되던 그날 오후였다. 소희의 병문안을 왔던 한 간호사가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 이게 뭐지? 환자분 물건인가요? 간호사는 무심코 USB를 주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진우는 그 USB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군용으로 지급되는 암호화된 특수 USB였다. 민간 병원에서 발견될 리가 없는 물건이었다. 누군가 이 모든 혼란을 틈타 몰래 병실에 들어와 이것을 두고 간 것이 틀림없었다. 진우는 직감했다. 이 안에 이 모든 사건의 판을 뒤흔들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즉시 노트북을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패턴이었다.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군 내부 암호 해독 코드를 입력하자 삑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파일명은 진실.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두컴컴한 취조실로 보이는 공간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며칠 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이지혜 중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각도를 틀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은 선명하게 보였다. 중령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이지혜 중위, 자네 3년 전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 기억하나? 이지혜의 어깨가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실수로 유류고에 불을 낼 뻔했던 거 말이야. 자네의 부주의 때문에 하마터면 부대 전체가 잿더미가 될 뻔했지. 그때 내가 자네의 과실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자네는 지금쯤 군복을 벗고 감옥에 있었을 텐데 안 그런가?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중령님. 이지혜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은혜를 알면 갚아야지.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의 과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묻어줄 생각이야. 중령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던졌다. 김소희 일병의 신상 명세서였다. 이 계집애, 앞으로 자네가 맡아서 관리하게 될 신병이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때리든 굴리든 모욕을 주든 마음대로 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절대 사고로 보여서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계집애가 스스로 나약해서 혹은 부주의해서 다치거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네? 하지만 왜 그래야 합니까? 이지혜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이유는 알 것 없어. 중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저 저 계집애의 오빠라는 작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신의 동생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모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지켜보도록 만들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다. 그는 이지혜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만약 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려 한다면 그땐 자네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자네의 인생 자체가 끝장나게 될 거다. 명심해. 너는 내 소나귀에 있는 인형일 뿐이야. 영상이 거기서 끝났다. 진우는 한동안 멍하니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지혜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거대한 악의에 의해 조종당한 또 다른 피해자이자 꼭두각시였다. 소희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깁스에 불을 붙이려 했던 끔찍한 만행도 모두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진짜 흑막은 따로 있었다. 이지혜를 협박하여 이 모든 일을 꾸민 남자, 박태수 중령. 진우는 그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녹음된 중령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저 저 계집애의 오빠라는 작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의 목적은 소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의 목표는 바로 김진우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군 내부의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김진우 그 자신을 향한 아주 오래되고 지독한 원한이 담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분노와 함께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박태수 중령은 대체 누구인가? 나는 그에게 무슨 원한을 샀는가? 그리고 이지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USB는 대체 누가 왜 나에게 보는 것인가?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사건의 판은 이제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박태수 중령. 그 이름은 김진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저주와도 같았다. 그는 황인준 소장에게 연락해 박태수 중령에게 한 모든 것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군 정보망을 총동원한 황인준의 답변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진우를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박태수 중령은 현재 구사단 예하 수색대대장으로 복무 중이었다. 그는 군내에서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대인관계가 극도로 폐쇄적이고 특히 특수부대 출신 장교들에 대한 알 수 없는 적개심을 드러내곤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 그에게는 15년 전에 사망한 남동생이 한 명 있었네. 박태진 하사.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었어. 707부대.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곳은 바로 진우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였다. 박태진 하사는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 작전 수행 중 전사했다. 당시 작전 팀장은 바로 자네였어, 김진우. 황인준의 마지막 말은 진우의 기억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비극의 관문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었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척박한 산악지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던 밤. 진우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앳된 얼굴에 늘 서글서글한 미소를 띠고 있던 막내 팀원 박태진 하사. 그는 진우를 친형처럼 따랐다. 그날 적의 기습에 팀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던졌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동생을 내가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진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박태수 중령의 지독한 원한, 그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작전의 팀장이었던 자신을 향한 15년간 묵혀온 복수심. 그는 진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의 동생인 소희를 빼앗음으로써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군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가슴에 피처럼 맺힌 지독하게 슬프고 뒤틀린 복수극이었다. 진우가 충격에 휩싸여 있는 동안 USB에 담겨있던 또 다른 파일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영상 파일의 썸네일 이미지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별개의 텍스트 파일이었다. 파일명은 이지혜. 그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지혜 중위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짧은 유서 형식의 글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을 누가 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USB를 발견한 김진우 씨, 당신이겠지요. 저는 박태수 중령의 협박에 못 이겨 당신의 동생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괴물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박중령에게서 도망쳐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즉 당신의 동생을 직접 해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박중령은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증오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부디 제 동생을, 아니 당신의 동생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끝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진실의 증거를 가지고 박중령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녀가 이 글을 남기고 곧장 박태수 중령에게 향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박태수를 막고 모든 것을 끝내려 했던 것이다. 진우는 즉시 황인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박태수 중령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황인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지혜 중위가 탈출한 직후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위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강원도에 있는 폐쇄된 구 707부대 산악훈련장이다. 박태수 중령 역시 오늘 아침 개인 전술훈련을 명목으로 부대를 빠져나가 그곳으로 향한 것이 확인됐어. 그곳은 자네와 내가 그리고 박태진 하사가 마지막 훈련을 함께했던 곳이기도 하지. 과거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하는 것이다. 진우야, 자네 혼자 가서는 안 돼. 너무 위험해. 내가 지금 즉시 최정의 병력을 이끌고. 아니요, 장군님. 진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 할 싸움입니다. 15년 전의 매듭은 제 손으로 풀어야 합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황인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과거 자신의 가장 뛰어난 부하였던 한 남자의 굳은 결의를 느끼고 있었다. 알겠다. 먼저 가 있게. 하지만 명심해.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형님이 직접 자네를 구하러 갈 테니. 통화를 마친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동생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는 동생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과거의 망령이 기다리고 있는 비극의 무대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를 몰아 훈련장으로 향하는 동안 진우의 머릿속은 15년 전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박태진 하사의 마지막 모습. 그는 적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진우를 향해 웃어 보였다. 팀장님, 저희 형에게 제가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모든 희생은 훈련 중 사고로 위장되었다. 그는 박태수 중령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신실을 말하지 못한 채 지난 15년간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결국 박태수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비겁했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업보일지도 모른다.
차가 마침내 폐쇄된 훈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치 피처럼 산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녹슨 철조망 너머의 낡은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바람소리만이 15년 전의 총성과 함성을 대신하여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이 지독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끝낼 시간이었다. 폐쇄된 훈련장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죽어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연병장, 녹슨 표적지,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비명을 질러대는 낡은 막사. 김진우는 과거의 망령이 배회하는 듯한 그곳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로질러 갔다. 그의 발걸음은 훈련장의 가장 깊숙한 곳, 실탄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던 낡은 시멘트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박태수 중령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깨진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다. 건물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중앙에는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이지의 중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를 마치 성난 맹수처럼 서성이는 박태수 중령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멍청한 년, 니까짓게 감히 날 배신하고 저놈 편에 붙어. 박태수가 이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내가 너 때문에 15년을 준비한 계획을 망칠 뻔했어. 김진우 그놈이, 내 동생을 죽게 만든 그놈이 아무 고통 없이 이 모든 걸 끝내게 둘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랜 세월 골마 터진 증오로 광기에 가깝게 떨리고 있었다. 이지혜는 피가 흐르는 입술로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은 틀렸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당신은 그저 또 다른 괴물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야. 닥쳐. 박태수가 권총의 공이치기를 젖혔다. 철컥, 죽음을 예고하는 금소금. 니년의 가짜는 설교를 들을 시간은 없다. 이제 곧 김진우가 제 발로 이곳에 찾아올 테니, 그리고 내 손으로 그놈의 심장을 꿰뚫어 내 동생의 원한을 갚아줄 것이다. 그 순간 진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건물의 낡은 철문을 쾅 소리가 나게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만해라, 박태수. 네가 찾는 건 나잖아. 진우의 등장에 박태수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뒤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이글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김진우. 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 새끼. 15년을 기다렸다. 네 놈의 그 잘난 낯장을 다시 한번 마주할 이 순간을. 오해다.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 동생 태진이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는 영웅이었다. 영웅? 웃기지 마. 박태수가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동생은 영웅 따위가 아니었어. 그는 그저 겁 많고 마음 약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이야. 그런 내 동생을 네 놈이 사지로 몰아넣고 너 혼자 살아남은 거다. 안 그런가? 그는 진우에게 권총을 겨누었다. 이제 와서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오늘 여기서 너는 내 동생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거다.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총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쏘아라. 네 마음이 그걸로 풀린다면 쏘아. 하지만 그 전에 이것 하나만은 알아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네 동생을 잊은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박태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복수를 앞둔 희열 대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15년 전 그날 밤, 태진이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됐어. 적들의 총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녀석은 쓰러지지 않았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며 우리 팀이 퇴로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진우의 눈앞에 그날의 광경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쓰러진 태진이를 업고 20km를 밤새도록 뛰었다. 의무 헬기가 도착하기만 기다리면서 내 등 뒤에서 녀석의 숨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녀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나? 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거짓말, 거짓말이야. 박태수는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진우의 말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그 어떤 거짓도 담고 있지 않은 너무나도 깊고 슬픈 진실의 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바로 네 동생의 임종을 지킨 사람이다, 박태수. 나는 그 마지막 말을 너에게 전해주지 못했어. 작전은 기밀이었고 모든 것이 은폐되었지. 그 이후로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녀석의 마지막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어. 그 죄책감이 나를 평생 따라다녔다. 진우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나에게는 더 편한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쏴. 박태수는 혼란에 빠졌다. 그가 15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눈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증오해온 저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의 마지막을 함께한 전우였다니. 바로 그때였다. 그만하게, 박중영. 김진우 말이 모두 사실이야. 건물 입구에서 무겁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황인준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뒷뒤로는 중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서늘한 총구를 박태수에게 겨누고 있었다. 황인준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역시 그날 작전에 함께 있었네. 무선통신병으로 상황실에서 모든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지. 박태진 하사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그를 업고 절규하며 달리던 김진우의 목소리까지 전부 다. 황인주는 박태수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비극을 함께 겪었던 한 명의 늙은 군인이었다. 자네 동생은 정말로 영웅이었네. 그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날 팀원 모두가 전멸했을 거야. 그리고 김진우는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비겁한 살인자가 아니야. 그는 누구보다도 자네 동생을 아꼈고 그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던 진짜 전우였네. 황인준의 증언은 박태수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15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증오라는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15년의 오해와 슬픔, 그리고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다. 진우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을 잃은 슬픔의 길을 잃었던 또 한 명의 가여운 피해자일 뿐이었다. 이지혜 중위 역시 묶인 의자 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증오의 연쇄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특임대원들이 다가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박태수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지혜를 묶고 있던 밧줄도 풀어주었다. 황인주는 착잡한 표정으로 진우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걸세. 박중영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 이중이 역시 마찬가지고. 자네 동생의 사건도 이제 진짜 진실이 밝혀질. 그때 황인준의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에서 치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들리십니까? 사단 참모장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인가? 방금 군사령부에서 직접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본 사건, 즉 박태수 중령 및 이지혜 중위 관련 모든 사안을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종결 처리하라는 명령입니다. 황인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누가 그런 명령을? 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 이철민 중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원은 외부 발설을 절대 금하며 박태수 중령은 금일부로 타 부대로의 전출을 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전이 끊겼다. 건물 안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진우와 황인주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생각이 떠올라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 시도가 아니었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박태수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성체의 그림자가 이제 막 그들의 머리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군사령부에서 내려온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토론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강철 같은 통보였다. 폐쇄된 훈련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방금 전까지 흐르던 화해와 용서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불길한 예감과 무력감이 채웠다.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 그 단어들은 15년 전 박태진 하사의 죽음을 덮었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다. 역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박태수 중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동생의 죽음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15년간의 복수와 고통 역시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도 용서받은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거대한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름 없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황인준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사단장. 한 사단을 책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 역시 더 거대한 성체 앞에서는 무력했다. 군사련부의 중장. 그가 속한 보이지 않는 세력은 일개 사단장 따위는 언제든지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 명령 하나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철민 중장. 황인주는 그 이름을 나지막에 읊조렸다. 그는 군 내에서 손꼽히는 실세였다. 그리고 15년 전 아프가니스탄 비밀작전을 최종 승인했던 국방부 핵심 라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들은 과거의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15년 전 작전에는 단순한 전사 이상의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무언가가 더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지의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시스템의 냉혹한 폭력이었다. 그녀의 용기는 없던 일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사고를 친 부하로 박태수는 부하 관리를 잘못한 지휘관으로 둔갑하여 조용히 다른 것으로 치워질 터였다. 헌병들이 다가와 박태수를 부축했다. 이전처럼 거칠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범저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가는 평범한 장교일 뿐이었다. 진우야. 황인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진우를 불렀다. 미안하게 됐다. 내가 힘이 부족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다. 김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시스템의 꼭두각시처럼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박태수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검고 고요한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박태수라는 한 개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진짜 적은 바로 저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 진실을 집삼키고 정의를 우롱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 괴물 같은 성체라는 것을. 박태수의 개인적인 복수는 어쩌면 저 거대한 악의 일부가 만들어낸 작은 파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다. 혹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강요되었다. 김소희 일병의 사건은 지휘관이었던 이지혜 중위의 과도한 훈련 열정이 빚어낸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다. 소희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과 함께 명예로운 의병제대를 권고받았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군을 떠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이지혜 중위는 지휘 소호를 감봉 3개월을 경징계를 받고 최전방의 한직으로 자천되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폭로하려 했던 진실은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에 문제 장교라는 주홍 글씨로 남았다. 박태수 중령은 약속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단의 참모직책으로 전출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텅 빈 껍데기 같은 군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성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썩은 상처를 치료하는 대신 그 위에 깨끗한 새천을 덧대어 아무 일 없는 척 위장했다. 군의 안정과 명예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며칠 뒤 진우는 황인준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황인준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이 내게 경고를 보내왔네. 황인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 일에서 더 이상 손을 떼지 않으면 내 남은 군 생활도 순탄치 않을 거라고. 심지어 자네와 내가 15년 전 작전에서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처럼 꾸며 우리를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하더군. 그것이 성체가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자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흠집을 내고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여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곧 전역을 앞둔 늙은 군인일 뿐이야.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네. 미안하다, 진우야.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장군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싸움입니다. 황인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설마 자네 혼자서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건가? 그건 자살행위야. 그들은 군 전체를 움직이는 괴물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침묵했기 때문에 박태수라는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또다시 침묵한다면 제2, 제3의 박태수 그리고 제 동생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죽음을 각오한 자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그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심장을 부숴버릴 생각입니다. 제 방식대로 말입니다. 그의 방식,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힘과 정보 그리고 치밀한 전략만 존재하는 특수 요원의 방식이었다. 황인주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든 줄 알았던 전설 속의 맹수를 다시 깨우고 말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집무실을 나온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그 푸른 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체가 대한민국 군 전체를 검은 그림자로 뒤덮고 있었다. 박태수와의 싸움은 개인의 명예와 동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군 전체의 썩어빠진 심장을 도려내고 15년 전 죽어간 동료의 진짜 명예를 되찾기 위한 외롭고 처절한 전쟁이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악의 성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명의 그림자 전사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황인준 소장의 집무실을 나온 김진우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동생을 지키려던 평범한 예비역은 사라지고 그의 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성체.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저 거대한 악의 조직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차가운 결의.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무기들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군과 정보기관에서 활동하며 쌓아올린 살아있는 정보와 인맥,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의 네트워크였다. 그의 첫 번째 행선지는 서울의 한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낡은 중고 서점이었다. 서점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안경 너머의 눈빛이 비범하게 빛나는 노인이었다. 그는 평범한 서점 주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국방부 정보본부의 전직 차장, 미스터 윤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5년 전 군 내부 비리를 파헤치려다 바로 그 성체의 반격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만 했던 비운의 전략가였다. 진우는 서점 가장 안쪽 먼지 쌓인 군사서적 코너로 들어갔다. 미스터 윤이 조용히 뒤따라왔다. 살아있었군. 자네 같은 놈은 총알도 피해간다더니 그 말이 맞았어.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이런 쥐구멍까지 찾아온 걸 보니 보통 성가신 일에 휘말린 게 아닌 모양이지? 당신을 끌어내렸던 자들입니다. 진우의 짧은 한마디에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다.
서점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성채. 노인은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그 이름을 을조렸다. 그 망령들이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인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 깊숙이 뿌리 내렸습니다. 진우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부터 박태수의 복수극, 그리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이철민 중장의 명령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스터 유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마치 체스판 위의 모든 수를 읽어내는 노련한 승부사처럼 빛나고 있었다. 진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자네도 그놈들의 표적이 된 게로군. 어리석은 짓이야. 성채는 개인이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네. 그들은 군사령부와 국방부는 물론 정치권과 재계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그들은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대한 마피아나 다름없다고.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방식, 그들의 약점을 알고 계시겠죠. 미스터 유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뇌하는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동료,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다시 그 지옥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 내가 왜 자네를 도와야 하지? 나에게 남은 건 이 먼지 쌓인 책들 뿐이야. 나는 이제 싸울 힘도 의지도 없는 늙은이에 불과해. 복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유혹적이었다.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놈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기회 말입니다. 저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두뇌가, 당신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미스터 유는 그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정의를 위해 기꺼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젊고 무모했던 시절의 자신을. 꺼져가던 그의 심장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좋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내 창이 되어준다면 내가 기꺼이 자네의 방패와 지도가 되어주지. 어디 한번 늙은 사자와 젊은 늑대가 힘을 합치면 저 견고한 성체에 얼마나 큰 균열을 낼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고.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외로운 싸움의 첫 번째 동맹이 그렇게 맺어졌다. 그날 이후 낡은 서점 지하는 그들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미스터 유는 잊혀진 지하 벙커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옛 장비들을 다시 깨웠다. 슈퍼컴퓨터, 도청 장비, 위성 추적 시스템. 겉보기엔 낡았지만 그 성능만큼은 여전히 국정원의 장비에 버금가는 것들이었다. 미스터 윤의 지휘 아래 진우는 성체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1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감춰진 진실을 찾는 것이었다. 성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걸 보면 그 작전에는 단순한 전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 아마도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지. 미스터 윤의 추측은 정확했다. 진우는 자신의 옛 부대 707 부대의 동료들 중 여전히 현역으로 남아있는 정보 담장관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부탁이었지만 김진우라는 이름의 무게는 그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진우에게 전달되었다. 15년 전 작전의 기밀 보고서 원본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파괴되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파일이었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 작전의 진정한 목적은 테러리스트 수뇌부 제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CIA와 국정원이 비밀리에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검은 작전이었다. 하지만 작전 도중 성체의 핵심 인물이었던 당시 지휘관이 돈에 눈이 멀어 의도적으로 적에게 작전 정보를 흘렸고 교전을 빌미로 아군 희생자를 만들어낸 뒤 돈가방을 빼돌렸던 것이다. 박태진 하사는 바로 그들의 탐욕 때문에 희생된 재물이었다. 이런 개자식들! 진우의 입에서 육설이 터져나왔다.
동료의 숭고한 희생이 사실은 저들의 더러운 돈 노름을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걸로는 부족해. 미스터 윤이 차갑게 말했다. 이건 그들의 과거 잘못을 증명할 뿐이야. 현재의 성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증거가 필요해. 무기밀매, 인사청탁, 군납비리, 놈들의 돈줄을 찾아내서 그 숨통을 끊어버려야만 해. 진우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국경을 넘었다. 그는 과거 해외에서 활동할 당시 인연을 맺었던 무기 브로커와 러시아 마피아 정보원까지 동원했다. 어둠의 세계에서 그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국산 무기 밀매 루트, 그리고 그 거래의 중심에 성체의 핵심 멤버인 이철민 중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밀 거래 장부였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적에게 팔아넘기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이제 반격의 칼날은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적의 심장을 향해 이 칼을 내리꽂는 것뿐이었다. 진우와 미스터 유는 모든 것을 걸 마지막 결전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군인의 원혼과 성체에 의해 짓밟혔던 수많은 희생자들의 분노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철민 중장에 연루된 무기 밀매 거래 장부. 그것은 성체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하지만 김진우와 미스터 유는 서두르지 않았다. 성급하게 칼을 뽑았다가는 꼬리만 잘리고 몸통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체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변명이나 조작도 불가능한 결정적 한 방이었다.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해. 지하 벙커에서 미스터 윤이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이철민 개인의 비리로는 엮을 수 있어도 성체 전체의 커넥션을 증명하기엔 힘이 붙여. 놈들은 분명 이철민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개인의 일탈로 몰아갈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돈이 성체의 다른 멤버들에게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연결고리야. 진우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미스터 유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총동원하여 이철민 중장과 성체 멤버들 간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이었다. 성체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기 위해 미스터 유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컴퓨터와 사투를 벌였다. 한편 진우는 인간 정보를 활용했다. 그는 박태수 중령을 비밀리에 만났다. 모든 것을 잃고 좌천된 부대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던 박태수는 처음에는 진우를 경계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더 원하는 거지? 내 복수는 끝났어. 당신과 나 이제 엮일 일 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네 동생을 죽게 만든 진짜 원흉들이 여전히 저 위에서 낄낄거리고 있어. 네 동생의 죽음을 사고로 둔갑시킨 것도 너의 15년 복수를 촌극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모두 그놈들이야. 너는 이대로 모든 걸 덮고 평생을 패배자로 살 셈인가? 진우의 말은 박태수의 남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힘이 없어. 나에게 힘을 빌려줘. 너는 지난 15년간 그들 주변을 맴돌며 그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을 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그들의 비밀 회합 장소, 그들이 이용하는 유흥업소, 그들의 약점,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줘. 이것은 너의 죽은 동생의 진정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며칠 뒤 박태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성체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비밀 요정의 이름과 그들이 돈 세탁을 위해 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정보를 남겨주었다. 동생의 명예를 위한 그의 마지막 속죄였다. 정보는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태수가 넘겨준 정보와 미스터 윤이 해킹으로 빼낸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자 마침내 성체의 추악한 자금 흐름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기 밀매로 벌어들인 검은 돈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깨끗한 돈으로 세탁된 뒤 성체 멤버들의 부인이나 자녀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돈 세탁 루트였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USB에 담겼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이 칼을 뽑아들기 직전 성첼의 무서운 역공이 시작되었다. 그들 역시 진우와 미스터 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정보망은 진우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광범위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사위부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특수부대 707에 숨겨진 영웅 김진우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1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김진우, 작전 실패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홀로 생존. 과대망상과 폭력성으로 군생활 부적응, 강제 전역 처리. 최근 동생의 부상 사건을 빌미로 군에 무리한 보상 요구 중. 기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터져나왔다. 어제의 영웅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의 명예를 팔아넘기는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성체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무기, 즉 언론을 이용하여 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진우는 낡은 서점에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된 신문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예상했던 바다. 미스터 윤이 차갑게 말했다. 놈들이 궁지에 몰리면 항상 쓰는 방식이지.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여 상대방을 더러운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스캔들에 더 열광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성체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칼날은 이제 진우의 가장 연약한 곳을 향했다. 소희가 입원한 병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을 국방부 감찰실 소속이라고 밝혔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삼류 조폭에 가까웠다. 김소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가 지금 나라를 상대로 아주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소희의 침대를 에워싸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진우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더 큰 잘못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 오빠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겁니다. 어쩌면 길을 걷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소희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이야말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죠? 어리석겐. 사내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소희의 침대 옆에 있던 꽃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번에는 이 꽃병이 아니라 당신 오빠의 머리가 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날 밤 진우는 소희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색의 덥에 질린 목소리를 들으며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것은 감정이 배제된 치밀한 전쟁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그의 유일한 가족,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동생을 건드린 것이다. 진우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침입자를 향한 맹수의 원초적인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 선생님, 진우가 나지막이 미스터 윤을 불렀다. 계획을 변경해야겠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싸우지 않겠습니다. 놈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진흙탕보다 더 더러운 지옥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는 증거가 담긴 USB를 손에 꽉 쥐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의 빛 아래에서 전부 터뜨려버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정면 돌파였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성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의 명예, 그의 목숨,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전직 특수부대 707 팀장 김진우가 군 내부 비리와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성채가 뿌려놓은 악의적인 기사들로 인해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던 그가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프레스센터의 가장 큰 홀이었지만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모든 언론사의 눈과 귀가 과연 저 논란의 중심에 선 남자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성채 측은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진우의 기자회견을 궁지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여겼다. 증거도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섣부른 폭로전은 오히려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고 확신했다. 약속된 시간,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김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가죽 점퍼 차림에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를 따라 휠체어를 탄 한 여군 장교와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인 중령 계급의 군인,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함께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들은 바로 이지혜 중위와 박태수 중명, 그리고 전 국방부 정보본부 차장 미스터 윤이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술렁임이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임을 모두가 직감했다. 진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카메라 렌즈 너머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성채의 멤버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 성채라 불리는 매국 집단의 민낯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채. 그 단어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진우는 준비해온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떠오른 것은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고 박태진 하사의 앳된 얼굴 사진이었다. 이 젊은 군인의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사고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우는 15년 전 작전의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작전의 진짜 목적이 비자금 수송이었던 것과 성채의 지휘관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전을 유발하고 박태진 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박태진 하사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국을 배신한 탐욕스러운 상관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한 억울한 희생자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어서 진우는 박태수 중령을 일으켜 세웠다. 여기 그 억울한 희생자의 형이 서 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동생을 죽게 만든 원흉이 저라고 오해한 채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성채는 한 개인의 슬픔과 분노마저도 진실을 덮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성채가 어떻게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을 조종했는지를 눈물로 증언했다. 다음은 이지혜 중위의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박태수의 손에 조종당했는지 그리고 소희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담담히 고백했다. 그녀의 증언은 성채라는 조직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개인을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진우가 준비한 진짜 핵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성채의 죄악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좀먹고 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철민 중장이 연루된 무기 밀매거래 장부와 성채 멤버들의 부인과 자녀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대의 자금 흐름도였다. 그들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한민국 군의 무기를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총과 포탄이 역으로 우리 아들들의 가슴을 겨누게 될지도 모르는 끔찍한 이적 행위를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나갔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실시간으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 윤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성체의 실체를 파헤치려다 숙청당했는지를 증언하며 진우가 공개한 모든 증거 자료가 명백한 사실임을 전직 국방부 정보본부 차장의 이름으로 보증했다. 모든 카드는 던져졌다. 진우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대통령님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 괴물들이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 주십시오. 그래서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제 동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조국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방송사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쏟아냈고 인터넷 포털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국방부 앞에서는 전역 군인들의 항의 시위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성체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철옹성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기자회견이 있은 지 48시간 만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군 내부 비리 사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본인은 즉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원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날 오후 이철민 중장을 비롯한 성체의 핵심 멤버들이 줄줄이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탄이었다. 수십 년간 군을 좀먹어왔던 거대한 악의 성체는 한 남자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진실을 향한 용기 앞에서 마침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가장 눈부시는 그 속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위원회의 조사는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썼다. 성체라고 불렸던 부패한 장성들의 카르텔은 뿌리까지 뽑혔다. 수십 명의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제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들이 망가뜨린 군의 시스템은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개혁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김진우의 이름 앞을 따라다니던 모든 오명은 깨끗하게 씻겨나갔다. 그는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언론 인터뷰와 공식 행사를 사양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가 원했던 것은 명예나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박태진 하사는 공식적으로 순직을 인정받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사고라는 꼬리표 대신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박태수 중령은 동생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본 뒤 스스로 군복을 벗고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기로 했다. 이지혜 중위는 모든 상황을 참작받아 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군에 남는 대신 전역하여 군 인권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잘못을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돕는 것으로 갚아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김소희. 그녀는 굳건한 재활 의지로 마침내 휠체어 아래서 일어나 자신의 두 다리로 다시 걷게 되었다. 그녀는 군으로 복귀하는 대신 오빠의 곁에 남기로 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군대 내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수많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인한 인권운동가로 성장했다. 몇 달 뒤 맑게 갠 가을날이었다. 진우는 동생 소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두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비석 앞에 섰다. 하나는 진우와 소희의 아버지,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 가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묘비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막 자신의 자리를 찾은 고 박태진 하사의 비석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먼저 아버지의 비석에 국화꽃을 바쳤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던 군의 명예 제가 지켜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있는 박태진 하사의 비석으로 다가가 남은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어놓았다. 비석에 새겨진 앳되고 서글서글한 얼굴의 사진이 그를 향해 웃고 있는 듯 했다. 진우는 비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1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마침내 꺼내놓았다. 이제야 약속을 지키는구나, 태진아. 편히 쉬어라. 나의 자랑스러운 동료. 소희는 말없이 오빠의 옆에 다가와 그의 팔을 꼭 잡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실, 명예,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는 평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자신들이 지켜낸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뼘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와 동료가 보내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김진우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의 싸움은 한 개인의 잔혹한 악행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조직 안에서 부패한 시스템과 개인의 죄악, 과연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괴물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관점을 공유해주세요.